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가 주변에서 주로 흔히 상대방의 취미를 많이 물어보죠. 저도 특별하게 취미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주식에 많이 빠져 있죠.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서도, 또는 시간 날 때마다, 주말에도 항상 주식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열릴 때는 주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장이 끝나고 나서는 머리를 맑게 우리가 비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취미생활, 취미활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취미활동 중에서 운동이 가장 좋죠. 스트레스도 풀고 체력적으로 보강하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몸치이신 분들은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새벽 수영을 지금 한 4개월, 한 5개월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유형을 마스터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게 저에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둑은 자주 두고 있고요. 최근에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낚시를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주변에 낚시를 하는 친구는 없지만 제가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니까 완전 초보 낚시를 가르쳐주는 밴드나 동호회나 커뮤니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낚시를 어느 정도 접하면서 배워갈 것이고요. 낚시를 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그리고 깨끗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배워볼까 합니다. 과거에 제가 요리를 한참 배웠고요. 그림을 한참 배우러 다녔습니다. 요리를 할 때는 정확하게 새끼손가락 2마디, 3마디 이렇게 해서 자르고 만들고 꾸미고 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고요. 그림을 배울 때는 주변에 입시학원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명동까지 가서 유화를 배우러 다녔거든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선 그리기 또는 터치 하나하나마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서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굉장히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끝나게 되면 하나의 취미를 여러분께서 꼭 가져가셔서 내일의 장, 그리고 이후의 장을 좀 더 우리가 잘 투자하기 위해서 하나의 취미를 가져가시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러분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8.15 방송국에 왔더니 저희 애청자분께서 선물을 하나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와이프하고 연애 시절에 감사, 정성,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선물을 받아본 이후에 지금까지 빼빼로데이나 발렌타인데이나 또 기브앤테이크 차원에서 선물 외에는 이 감사와 정성이 담긴 선물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또 앞으로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지에 대한 내용 한번 잠깐 점검해보고 이 관련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과 내일 찐시황은 단독으로 진행하는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장에 대한 짤막한 전망과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께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왜 올랐는지, 왜 빠졌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이 사서? 그런 이유 말고요. 내 주식이 왜 빠졌는지, 시장이 왜 조정을 받는지, 시장이 왜 상승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는 100%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흐름은 판단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이 왔을 때 시장에서의 흐름은 이러이러한 이슈들과 이러이러한 재료들이 나타나게 될 때는 주가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이러한 내용에서의 결과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주식 투자 경험과 업력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이슈에 대해서
지금 주요하게 시장을 영향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요. 내일은 종목 위주로 해서 찐시황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대한 분석은 최근에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해서 말이 많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이 왜 달러 발권을 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찍어내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달러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고 또 어떻게 찍어내고 어떤 용도로 쓰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채 한도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시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지 또 영향은 어떻게 줄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부터 해서 그 미국의 그 연준 의원들이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연준 의원 같은 12명이라고 합니다. 그 위원이 7명이고요. 그리고 연은 총재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의 연은 총재 중에서 이제 선거권을 가진 연은 총재가 돌아가면서 이제 발탁이 되는데요. 이 연은 총재들과 위원들이 이번 주 상황에서 아주 많은 메시지들을 이제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여기에 대한 해석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이번 금요일에 파월 의장이 그 토론회가 있죠. 범버랭키 전 연준 의장과 토론했습니다. 둘이 양숙입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굉장히 갈립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나올 이 파월 의장의 메시지가 시장에 상당한 임팩트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도 한번 짚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시장에서 가능성 유무에 대해서는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번 반기 조정 과정에서 MSCI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11월에 또 한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MSCI 지수 6월에 관심 대상국 지정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 관련한 내용들이 향후에도 계속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타임테이블상 언제 또 어느 과정을 통해서 MSCI 선진국으로 편입될 수 있을지 엄청난 재료입니다. 70조에 달하는 자금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요. 70조의 자금이 들어올 때는 주가지수 4,5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 6월에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 굉장히 강하다고 하죠. 오늘 같은 경우 일본 토픽스 지수가 그 30년 고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후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죠. 왜 일본 올라가는지, 우리 시장에 긍정의 영향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입니다. 제가 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시장은 단기간 구간 흐름에서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죠. 대략 기간적으로 제가 5월 11일이니까 아마 지난주 메시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정도의 기간 과정이 진행될 것이고 주가의 흐름은 뭐 등락의 과정이다. 왜? 우리가 그 펀더멘탈 측면보다는 기술적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볼 때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평선의 기울기를 바꿔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이 나타나는 과정에서의 시기, 기간, 흐름이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5월 11일을 말씀드릴 때 5월 그 말경 가게 되면 시장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단 이 전환점이 지수가 뭐 2,700, 800, 900, 3,000까지 가는 흐름이 아니고요. 5월과 7월까지는 시장 박스 등락에서의 흔들림의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 지수가 대략 한 2,6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단기 고점 찍고 또 흔들림이 나오고 그래서 단기 구간에서의 상승 목표치 흐름이 이번 과정에서 5월 이제 말경에 시장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종목들 간의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뭐 디커플링, 모멘텀 부족,
에너지 응집 과정, 외환시장 동향이 주요한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5월 17일에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설명을 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4, 5일 경과했기 때문에 한 3에서 5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목, 금, 월, 화 최대 수요일 정도의 전환 터닝 포인트의 지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어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준 의장 금요일에 나올 내용 다시 한번 재언급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 장 초반에 우리 모니터 가족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준비하고 제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늘 종가 지수는 장주에 출렁이긴 했지만 한 20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했죠. 종가 고가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장이 단기 구간 내에서의 흐름으로 이 구간이죠. 2520포인트 전후로 한 지수를 단기에 상향화되면서 돌파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매물 소화라고 하죠. 흔들림의 과정에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서 돌파하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의 터닝 포인트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는 3전 중심으로 시그널 나왔죠. 시그널이 어제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 등락, 그리고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다. 흐름이 제가 삼성전자는 7만 원 수준 정도까지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전기전자는 이노텍,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죠. 이 주변주부터 L전자보다도 이 주변주로부터의 움직임이 먼저 진행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아침에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자동차는 내일 이후 이제 강세 흐름이 꼭 나와야 하는 위치입니다. 나올 것이 아니고 내일 이후에 자동차 업종은 꼭 강세 흐름이 진행돼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하면 IT 업종이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이죠.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도래했습니다. 오늘까지 흔들림이 나왔고요. 빠르면 내일부터의 흐름에서 전환하는 이런 모습에서의 진행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고요.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그 셀 관련주들, 큰 주식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움직임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라든가 SEI 같은 종목 중심에서 점진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 오늘 9시 21분에 시장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2520포인트, 오늘 근접했지만 이 부분에 가게 되면 출렁출렁 흔들흔들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수 정도 선에서는 지수의 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 중심한 삼성전자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종목 간의 상황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그 조정받고 있거나 다운사이징 돼서 주가 하락했던 종목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 개선의 흐름이 다음 주 화수 정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채 한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최근에 핫한 이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재정적자 국가이면서 달러를 발행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유효하게 진행되는 가운데서의 그 수지를 맞춰가는 나라이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카드 돌려막기로 운용이 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카드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그 국가입니다. 그래서 A카드가 한도가 소진이 되면 B카드를 발행해서 또 이 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요. B카드가 한도가 소진되면 또 C카드를 발행해서 C카드로 사용합니다. 부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 때 그 패드가 임의적으로 막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미 행정부에서 달러가 얼마 필요합니다. 패드에 전화해서 연락합니다. 이번에 달러가 얼마 필요합니다. 그럼 패드에서는 채권을 발행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채권을 막 발행하는 게 아니고 수입차를 통해서 기관들이 얼마 정도의 채권 입찰이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채권의 2배 내지 3배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입찰된 나머지 채권들은 금고에 넣어놓고요. 당연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에 상응하는 달러를 발행해야죠. 이게 달러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 달러를 발행한 것을 미 행정부에 줍니다.
그럼 미 행정부는 그 돈을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요, 연금도 주고요. 그다음에 그 경기가 안 좋으면 개인들에게 또 지원금도 주고요, 기업들에게도 주고요, 은행이 주고요. 이렇게 돈을 쓰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도가 다 찼다는 겁니다. 그 카드 한도가 다 차버렸습니다. 그러면 카드 한도를 또 늘리거나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야 되겠죠. 이 발급하는 과정은 행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부 구조를 지금 살펴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1930년대부터 이제 그 부채 한도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80년 동안 부채 한도 증액을 한 80한 한 4~5번 정도 한도 증액을 계속 증액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적자로 계속 유지하는 국가이죠. 이번에 또 한도가 딱 차서 시장에서 31조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4경 정도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900조, 1000조 좀 안 되는데 엄청납니다. 하여튼 상상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추가로 이제 한도를 더 늘려야 되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결과적으로 한도는 늘릴 거고요. 6월 1일이 한도 시한이죠. 마감 시한입니다. 아마 6월 1일까지 밀당을 할 겁니다.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왜 밀당이 되느냐? 작년에 이런 이유가 없었는데 왜 올해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정치 구조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하원의 의석수를 보게 되면 민주당이 220석, 공화당이 212석입니다. 그리고 상하원은 50대 50 정도 될 것 같고요. 상원은. 그래서 하원은 우리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상원은 외교 국방 정책을 진행하는 의회고요. 나머지 재정이나 회계나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은 하원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원이 의원이 비슷하죠. 비슷하고 항상 견제하는 형태입니다. 비슷한 상태에서 충돌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안 해주겠다, 해달라, 이런 서로 간의 밀당이 계속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2011년 그 7월, 8월 이때 오바마 행정부 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때 부통령이 바이든이었습니다. 그때 부통령 바이든이 이 부채 한도 협상의 그 담당자였습니다. 그때도 상대 당하고 계속 밀당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치열했냐면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좀 이따 차트와 흐름을 보면서 치열했던 과정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한번 예상해서, 이미 답은 나와 있지만 예상해서 흐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루하루 그 부채 한도 관련해서 나온 내용으로 증시가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그 주요한 그 시황에 대한 메인 타이틀을 보게 되면 지난 5월 16일에 미국 디폴트 위기 고조되나? 디폴트는 미국이 디폴트 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이죠. 미국이 디폴트가 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미국 중앙정부는 디폴트 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이 부채 한도나 채권 그 발행한 것들에 대해서 상환을 못해서 디폴트 난 적이 있습니다. 디폴트가 나게 되면 정부에서 주정부이든 중앙정부이든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불을 못합니다. 임금 지불을 못합니다. 공무원이 됐건 연금이 됐건 아니면 도로항만공사에 대한 어떤 돈이 됐건 지급을 못하게 돼서 공무원들이 일시 다 퇴근해 버립니다. 그래서 셧다운 되는 겁니다. 행정이 셧다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몇 번 그런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시간이었죠. 그런 과정에서 넘어갔던 부분이었고요. 중앙정부는 셧다운 되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셧다운 돼 버리면 외교 국방까지 다 셧다운 돼 버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과정까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희일비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5월 16일 날 고조되나 부채 한도 협상 난항, 그리고 다음 날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실패는 아니고요. 협상 난항이죠. 그래서 국내 주식 하락 출발 이렇게 얘기들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미국 증시, 뉴욕 증시 부채 한도 협상 낙관론의 상승 마감. 실제적으로 시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부채 한도에 대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새벽 1시 반인가요? 이때
12시 반인가 1시 반에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가긴 했지만 저는 선후 문제를 따져봤을 때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지 아니면 올라갈 자리가 돼서 올라갔는지 이 부분은 한번 저는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장이 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어필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그 2011년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이때에도 지금과 비슷한 시점에서의 그 서로 간에 박싱이 있었던 지점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어찌어찌해서 하원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제 하원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상원 의장이 이거를 그 인준해서 이제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상원에 있는 상원 의장이 굉장히 그 비토가 강한 오바마 행정부가 비토 강한 성격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다 리젝해 버렸습니다. 올라오면 하원에서 올라오면 상원이 리젝해 버렸습니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주고받고 핑퐁으로의 시장에서 이 부채 한도 관련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지난 2011년에 그 5월 16일에 그 한도가 찼다. 재무부에서 카드 한도 다 찼다. 이때 발표하고 이후에 관련한 내용으로 하원 통과 상원 부결 또 하원에서 또 매끄럽지 못하게 또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뭐 대국민 연설도 하고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 밀당 과정에서. 그러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이런 과정이 진행됐죠. 그리고 결국은 7월 31일 이때 아마 주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D-2일 협상 시한 이틀 남겨놓고 타결했습니다.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넘어갔죠.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부채 한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야구가 있었을 때 그 신용등급 회사라고 그 전 세계 그 세 군데가 있죠. 그 무디스, 피치, 그다음에 저기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JP 모건인가요? 세 군데 그 저기 신용등급 회사가 있는데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강등을 시켜버렸습니다. 미국 신용등급이 지금은 트리플 A입니다. 그때도 트리플 A였습니다. 그런데 더블 A 마이너로 강등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일시적으로 쭉 밀려버렸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등급 강등이 나오면서 주가 쭉 밀렸습니다. 물론 결과치를 놓고 보면 이 하락 이후에 쭉 또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갔죠. 신용등급 강등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왜? 부채 한도 난항 겪고 이러면서 재정적으로 그 저기 정치적으로 안전치 못하다라는 이슈로 강등을 시켰죠. 그래서 일시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이 일시적인 하락이 저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난항을 겪을 때도 저점이었던 거죠. 신용등급 얘기가 다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그러니까 신용등급 트리플 A 가장 높은 신용등급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더블 A입니다. 그 트리플 A인 나라들이 주로 북유럽 국가이고요. 네덜란드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소득 굉장히 높고 복지 좋은 나라들. 그쪽이 이제 트리플 A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홍콩하고 싱가포르이 트리플 A입니다. 그리고 더블 A 마이너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블 A입니다. 그럼 여기 궁금한 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근접해 있는 일본하고 중국은 어느 수준일까라고 생각을 하시죠. 의외입니다. 일본하고 중국은 우리보다 한 단계 내지는 두 단계 아래입니다. A 마이너 내지는 A입니다. 일본, 중국이. 우리가 훨씬 높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정적이고 굉장히 금융시장 측면에서 높은 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블 A. 주식을 하시니까 조금 옆길로 더 세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투자를 더러더러 하시죠. 국채를 사시는 게 아니고 이제 증권사 직원으로 전화가 와서 고객님 무슨 채권 이번 전단체 나왔는데 수익률이 얼마입니다. 뭐 등등등등 해서 세일즈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채권 전단체나 이런 채권을 딱 볼 때 이제 어느 등급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별 신용 등급도 BBB 등급
그러니까 트리플 A가 있고요. 단계별로 A까지 있고 그 바로 밑에가 트리플 A, BBB 등급입니다. BBB 등급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BBB 등급이냐면요. 농심 정도 되는 회사가 BBB 등급입니다. 여기까지는 채권, 회사채를 사셔도 됩니다. 안전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밑으로는 위험합니다. 디폴트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도 회사채 투자할 때도 BBB 등급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럼 국가신용 등급 중에서 BBB 등급이 어디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죠. 그럼 주식을 내가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도 물론 필리핀, 인도네시아 주식을 투자할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 정도 라인까지는 투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정도 라인까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신용등급 굉장히 높다. 그리고 미국이 지난 디폴트 위험 내에서의 지난 과정에서 매년은 아니고요. 한도가 차면 뭐 1,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이 한도 증액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유가 세게 부딪힌 적은 별로 없고요. 10년 전에 한번 오바마 때 한번 이때도 시장에 출렁임을 많이 주면서 서로 간에 그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양당의 비슷한 그 체제 때문에 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과정에서 그때도 어렵게 난항을 겪고 통과됐고요. 통과된 이후에 신용등급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주가 빠졌고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리바운딩이 세게 나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 디폴트 관련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위험 요소로 영향을 줄 때가 오히려 저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해당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는 우려 있게, 우려를 가지고 해석, 판단, 적용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일 예정돼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좀 더 중요한,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토론 패널로 참석해서 그 범베넌키 의장과 토론하는 거죠. 금요일 날 있습니다. 이게 시장 영향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디폴트 위원보다는 19일에 컨퍼런스가 있고요. 주제는 통화정책 관련 주제입니다. 그리고 파월과 범베넌키의 토론인데 굉장히 서로 간에 앙숙이기 때문에 치고받고 많이 할 겁니다. 연준 의장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린스펀이 있죠. 그리고 범베넌키, 앨런, 지금 재무장관은 앨런, 그 다음에 파월입니다. 다 유태인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고 주요하게 시장에서 영향을 줄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토론회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나왔던 이들의 메시지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통해서 이번에 어떤 내용으로 발언을 할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유추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 근사체감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과거에 최근 내에서의 상황에서 파월 의장과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시장에 내놓았던 메시지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이죠. 그 금리 결정하고 FOMC 회의 이후에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항상 여러분 그 FOMC 회의가 있으면 금리 인상 인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30분 이후에, 그러니까 3시에 보통 발표를 하죠. 3시 반부터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5월 4일 얼마 전에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금리는 0.25였죠. 시장에서는 딱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면서 딱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30분 뒤에 그 기자회견이 있으면서 쭉 밀려버렸습니다. 이때 무슨 언급을 했냐면요.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이 부여받은 두 가지 목표. 미국은 고용과 물가라고 말씀드렸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중 물가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뉘앙스를 금리 인상 쪽에 무게중심을 좀 줬습니다.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로 간담회 이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매파적 발언이었죠. 그럼 주가 빠진 겁니다. 결과치는 좋았지만 금리 인상, 고용은 안정됐습니다. 3.4, 3.5 실업률이 나와서
고용은 굉장히 안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파월이 말했죠. 그러면서 주가 그 이후에 좀 내려갔습니다. 매파적 반응이었습니다. 연준 의장은 대부분 시장 친화적 인물들입니다. 비둘기파입니다. 대부분. 왜? 미국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방준비위원회 제도를 운용하는데 시장에 부정적인 매파적 센스를 보유한 위원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연준 의장은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파월도 비둘기파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장에 좀 임팩트 있게 메시지들을 많이 내놓았었고요. 기본 성향은 비둘기파입니다. 그리고 의장의 기본적인 메시지에 대한 의미는 항상 연준 의장은 강력한 시장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놓지 않습니다. 립 서비스 차원에서 한 번은 시장 친화적인 발언, 한 번은 시장 비친화적인 발언을 왔다 갔다 합니다. 중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한 방향의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5월 4일에 금리 인상 이후에 매파적 발언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에서의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 5월 4일 이후에 이번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토론회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또다시 매파적 발언을 하기보다는 퐁당퐁당 시장 친화적 메시지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파월이. 다만 여기 조금 우리 국내 주식 시장과 연동해서 해석할 때는 조금 껄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금요일에 나오는 그 범베넌키와 토론은 통화정책이죠. 통화정책. 파월이 얘기한 게 있죠. 전전 그 회의에서 끝나고 나온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연준은 이제 금리를 통한 물가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겠다 라고 메시지를 줬습니다. 금리는 이제 물가 안정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안정화되면서 이제 동결한다는 의미의 메시지죠. 통화 정책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건 뭐겠습니까? 달러 강세라는 얘기입니다. 달러 강세 기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달러 강세 기조가 나오고 어떤 원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화 약세입니다. 원화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메시지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파월이 나올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예상해서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이 아마 그 이전까지의 모든 기간을 통해서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했던 게 이번 주입니다. 월요일부터 쏟아냈죠. 연준 위원들이. 월, 화, 수. 뭐 이렇게 해서 부분이지만 대거 연준 위원들의 메시지가 이번 주 상황에서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월요일이었죠. 연준총리 5명이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시장 친화적 인물이 있고 시장 비친화적, 부정적은 아니고 비친화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스탠스가 있는 거죠. 쭉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언을 했던 연준 위원들의 내용들을 판단해 보면 월요일에 나왔던 시카고 연은총재 같은 경우는 원래 중립파입니다. 중립파인 이제 시카고 연은총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6월 회의 데이터에 따라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 억제 가능하다. 앞에 내용보다는 뒤에 인플레 제어 가능하다. 뭐 중립적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스탠스를 좀 옮겼겠죠. 애틀란타 연은총재는 매파적입니다. 대표적인 매파적입니다. 매파적 그 연은총재가 내년도 2024년도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놀랬습니다. 저는.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해? 아닌데? 왜 바뀌었지? 중소은행 안전하다. 경기 침체 일시적이다.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비둘기파로. 그리고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도 매파, 대표적 매파거든요. 인플레이션 높으나 고용시장이 안정돼 있다. 우회적이긴 하지만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7일에 얘기했던 시카고와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또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있지만 인플레이션 하락할 것으로 판단한다.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지역은행 최근까지의 많은 은행에 대한 이슈로 시장이 출렁출렁했죠. 건전하다. 그리고 데이터, 부채 한도 주시하겠다. 이 전체적인 연은 총재들의 발언 자체는 기존에 이들이 말했던 내용과는 굉장히 이격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존의 발언들은 물가 여전히 높다. 금리 인상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게 기본적인 이들의 발언 수위였습니다. 완전 바뀌었습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연방주제도이사회에서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물가가 안정화됐고 금리 정책으로의 시장 영향력은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이제 경기 부양을 시키겠죠. 물가가 안정되면 경기 부양을 시켜서 고용을 더 촉진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이슈이다. 요거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MSCI 지수. 제가 매년 5월과 11월만 되면 올해는 MSCI 지수 편입이 될까?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라고 항시 이 시기마다 관련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이번엔 돼야 될 텐데 라고 집중을 하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MSCI 지수라고 하면 모건 스탠리 지수죠. 우리가 이제 MSCI 지수 편입 비중 얘기하는데 모건 스탠리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객관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걸 추종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SCI에서 운용하는 자금이 아니고요. MSCI 지수를 추종합니다. 이거를 보고 매매를 합니다. 이 자금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어바웃 개념으로 14조억 달러라고 합니다. 대략 14조억 달러면 얼마일까요? 아까 미국의 부채 한도가 31조가 4경이니까 14조억이면 한 2경 정도가 되네요. 2경. 엄청나죠? 가늠이 안 됩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이 14조 가운데서 MSCI 관련한 시장은 세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거든요. 선진국,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중개발도상국이라고 해야 되나, 이머징이라고 해야 되나, 신흥이라고 하는 여러 여러 용어로는 쓰입니다. 신흥시장, 그 다음에 프론티어 시장,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각각 한 23개, 25개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흥국 시장에 포함이 돼도 전혀 어색할 게 없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선진시장이죠. 선진시장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인정. 여기까지는. 우리보다 잘 살지는 못할,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 선진시장이라고 여기까지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 아랫다. 이탈리아? 우리 아래죠. 일본? 다이다이 아니겠습니까? 일본. 아까 신용등급도 우리 아래인데. 홍콩? 홍콩은 국가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홍콩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죠. 호주? 우리 아래죠. 우리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얼마든지 누가 뭐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14조억 달러 중에 선진국 시장에는 12조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대부분의 자금이죠. 신흥시장 2조억 달러입니다. 14조 중에 12조가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2조가 신흥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프론티어로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짜투리 들어가 있는 거죠. 신흥국 시장에 보게 되면
신흥국 시장의 비중이 이제 중국이 가장 높죠. 중국이 한 30%좀 넘을 겁니다. 이 바스켓 내에서 그 비중을 보게 되면. 그리고 보통 중국, 인도, 대만, 한국 뭐 이 정도가 이제 그 주요한 그 신흥국 시장에서 비중입니다. 중국이 30% 정도 되고요. 인도가 20% 내외 좀 늘었습니다. 최근에 인도 시장이 좋아져서 20% 내외 되고요. 대만 17%, 우리나라 15%. 뭐 대만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씩 1, 2%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신흥 시장에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중국 우리 아래, 인도 우리 아래, 태국 우리 아래, 대만 우리 아래, 브라질 아래, 러시아, 멕시코, 페루, 칠레 다 아래입니다. 뭐 아래라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제 그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 프론티어를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요? 뭐 국민소득으로 나눌까요? GDP로 나눌까요? 아니죠. 금융시장 자체만으로 놓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금융 투자에 대한 기준을 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이제 그 시총으로 판단을 해서 쭉 그 도열해 놓게 되면 우리나라가 11위, 12위 정도 합니다. 당연히 미국, 중국, 유럽이 1, 2, 3, 4위 시장이고요. 거기 일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그 순위되어 있고 우리나라 시총, 시가총액 규모로 봐서 한 11위, 12위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가총액 얘기 나왔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쭉 도열해서 순위를 먹였을 때 삼성전자가 과연 몇 위 정도 할까요? 힌트를 드리면 100대 기업이 있습니다. 100대 기업 중에서 중국은 한 10개 좀 내외가 있습니다. 10개. 미국은 40개에서 50개가 있습니다. 100개 중에서. 그리고 일본이 한 서너 개 되고요. 우리나라 딱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대략 한 50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하이닉스 몇 위냐? 하이닉스 220위입니다. 220등. 순서를 쫙 세웠을 때.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시총 규모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 12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더 높습니다.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주 거래 규모가 많았을 때는 4, 5위까지도 한 적이 있었고요. 대략 10위권 내 거래 규모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금융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여러분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규모이죠.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게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관찰국으로 지정되고 몇 년 지나서 돈이 들어오고 점진적으로 돈이 들어오겠지만 대략적으로 70조가 들어옵니다. 60조에서 70조 들어옵니다. 우리가 단순 계산할 때 60, 70조가 해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지수 4,500까지 움직입니다. 이 힘에 의해서 엄청난 지수죠. 6월에 결정됩니다.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지만 완전히 불씨가 사그라드는 건 아닙니다. 6월에 결정되고요. 그러면 기준은 뭐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편의성, 등록제 폐지, 등등등등등 다 이거는 별볼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 외환제도. 외환제도가 개편이 되어야 되고 외환제도가 굉장히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24시간 동안 그 원화가 국제시장에서 결제 통화로 거래가 돼야 돼요. 24시간 동안. 물론 지금도 NDF라고 해서 역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긴 하지만 거래 규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서 시간외, 장외에서도 그 외환거래를 활성화시키게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미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환시장 시간 연장하고요. 24시간 확대하려고 예정에 돼 있습니다. 24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 대한 내용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8년도에 이 관찰국으로 한번 정해진 적이 있습니다. 관찰국으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1, 2년 기간차를 두고 선진국으로 편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에 관찰국으로 됐다가 이후에 다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지정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지정 가능성은 MSCI 재조정이 2월과 그 8월 이게 분기 재조정이고 5월과 11월이 반기 조정입니다. 반기 조정 다음 달에 이제 그 추진되다 보니까 이번 5월에 MSCI 반기 조정이 나오고 나서 6월 달에 이번에 가능성은 약하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올해 12월 또 한번 가능성을 두고 엄청난 재료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고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지금 제 생각인데요. 뭐 미국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뭐 G7 회의가 내일 모레 있죠. 뭐 가능성,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요하게 판단을 시장 이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황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일본 시장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그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 시장이 유독 강합니다. 왜 강할까요?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일본 시장이 강했을 때 우리 시장 영향이 있을까요? 일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와 정책이 그리고 그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판단하는 위정자라고 하죠. 이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저의 메시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 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일본 증시가 굉장히 강한 증시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 뭐 재무상도 있지만 일본의 그 구로다 총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입니다. 예전부터 구로다 총재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 구로다 총재가 그 중앙은행 총재를 한 게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구로다 총재가 무슨 메시지를 발언하고 등등등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구로다 총리가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왜 바뀐 게 중요하냐? 구로다 총리의 총재 기본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이 뭐냐면 저금리, 물가 안정입니다. 저금리와 물가 안정을 계획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죠. 물론 금리로 조정한다 하지만 금리와 물가를 극단적으로 낮춰놓게 되면 경제가 회복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활 수준은 안정되겠죠. 예상이 될 수준. 근데 경제를 계속 키우고 살려내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과 일정 부분의 요동치는 금리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요. 이 구로다 총리에서 우에다 총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우에다 총리가 첫 번째로 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마이너스 제로 금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호주도 마이너스에다 바꿨는데요. 이 금리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금리를 올린 것은 아니지만 금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지급 준비나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존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위정자의 자리 바꿈으로 해서 두 번째,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일본이 금리 정책을 기존에 초저금리와 물가 안정이 기본적인 일본의 스탠스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면서 금리 정책을 좀 유연하게 추진하는 정책으로 바꿨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국내 자본시장에 외국인이 계속 산다. 왜 사지? 환율도 올라가고 금리도 뭐 한미 금리차가 역전으로 벌어졌는데 왜 사지? 시장에서 많이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현재 금리는 3.4%입니다. 10년만 국채 기준에서. 코로나 이전 단계에서 금리 수준이 3%입니다. 스프레드, 갭이 0.4%밖에 안 됩니다. 시장이 경제가 완전하게 코로나 이전 상태로 안정화가 된다 하더라도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 채권을 살 필요가 없겠죠. 왜? 이미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금리가. 이 내려갈 폭. 제가 채권에 대한 개념 말씀드렸죠. 채권은 내려가야 수익이 난다고요. 금리는. 그래서 이 폭이 크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 금리가 2%였습니다.
지금 3.2%입니다. 3년짜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려갈 폭이 1% 이상 되죠. 이 스프레드가, 갭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을 사야죠. 일본도 초저금리를 포기해서 금리가 실제적으로 운용되는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정화되면 내려가겠죠. 일본 채권 사야죠. 그래서 해외 자본들이 일본 시장에도 들어오고요. 일본 시장에 4월에 20조가 들어왔습니다. 20조가. 우리 시장은 4월에 2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신흥시장과 이머징 시장의 비율 12조억 달러와 2조억 달러. 6배인가? 6, 7배 되지 않습니까? 그 비중대로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일본 4월에 20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2조 들어왔습니다. 2조. 4월에만. 그래서 금리 차이에 의해서 채권을 사는 겁니다. 일본 채권도 사고요. 해외 자본들이 한국 채권도 사고요. 삽니다. 그러면 채권을 사면은 달러를 매도해야 되겠죠. 달러로 사니까. 외국인들이 원화로 채권 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달러로 사서 달러를 매도해야 됩니다. 한국 채권을 샀기 때문에. 일본 채권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된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유통경로를 말씀드렸죠. 환차익이 외국인의 저기에서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채권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은 크지 않고요. 선물에서 돈 벌어가고요. 이 과정에서의 로테이션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금액의 차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G7 이번 주에 열리죠. 컨벤션 이슈.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 긍정. 우리나라 88 올림 할 때 주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가 있어서 컨벤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경제가 연착륙을 하게 되면 리바운딩. 그러니까 전체 경기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다 최근에 지난해부터. 그러면 경기가 안정된다라는 전제 아래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안정된다는 건 일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진국의 GDP 상승률하고 개발도상국, 신흥국, 이머징 마켓의 경제 상승률하고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이 등락폭이 큰 나라의 경제가 더 빨리, 더 많이 멀리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연착륙이 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중국은 일부 투자되고,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박싱하고 있고 악유하고 있고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지난해 미중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2022년도에.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역대급으로. 물밑에서는 물건 사고 팔죠. 싸우는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일본 시장이 이제 최근에 상승했고요. 이 그림을 이제 잠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 일본 니케이 225. 일본은 이제 토픽스가 우리나라의 종합지수고요. 니케이 225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핵심적인 종목과 시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토픽스는 이번에 사상 최고 역대급 지수 찍었다고 하죠. 역대급이라고 해봐야 1990년도의 이 고점입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미국이 참 나쁜 나라인 게 뭐냐면 미국의 GDP의 40%나 50%까지 따라오면 그 나라의 경제를 완전 죽여버립니다. 1980년도에 영국을 한번 IMF에 들어가게끔 죽여버렸고요. 1990년도에 일본을 죽여버렸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러시아를 죽였고요. 2010년도에 중국을 죽여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미국에 발생을 해서 집안 살림 차리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중국을 그냥 놔뒀더니 지금 중국이 미국 GDP의 70%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미국 GDP가 28조억 달러 되고요. 중국 GDP가 한 20조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70%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지금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충돌하는 건데요. 이때 일본의 최대 경기 호황 때 저도 기억하는데 카세트 테이프는 소니, 파나소닉, 전자제품은 소니, 자동차는 도요타.
이때 일본이 뭐 하와이를 다 샀다는 얘기도 있었죠. 근데 이 프라자 합의, 뭐 책에 많이 나오는데 프라자 합의로 이제 통화 정책이 바뀌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후에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일본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게 무역수 적자 수출이죠. 일본은 아주 좋을까요? 일본 수출 무역 수지 굉장히 좋아서 주가가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일본의 무역 수지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고요. 금액은 좀 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표의 흐름의 분위기 상황을 한번 기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어차피 일본과 우리는 무역 형태, 품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무역의 형태는 비슷합니다. 일본이 내수가 우리보다 좀 더 받쳐줍니다. 왜?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일본과 우리의 무역 규모와 수준에서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재 상황. 수출은 어떨까요?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너무 치중된 상태이죠. 일본은 반도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산업이 있긴 한데 해외 이전을 다 했고, 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도체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수출 데이터 우리나라 것을 보시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전년 동월 대비 이번 달 증감률입니다. 수출 말씀드렸죠. 올해 들어서 1월에 400억, 450억, 500억, 뭐 520억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천억 불 수출했고요. 이번에도 조금만 더 늘어나면 지난해 수준까지는 뭐 조금 미달되겠지만 그렇게 현격하게 수출 줄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도표에서 마이너스에서 수출이 와 마이너스가 어떤 수준이냐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수출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해와 비교해 보니까 이번 해가 수출이 확 그 비교 편차 분모 분자가 달리 평가돼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건데요. 올해 수출이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전전년보다 2019년보다 좋습니다. 이런 현상이고요. 일본의 수출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기울기나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형태에서 흐름을 보면 일본 뭐가 좋냐? 주시장이 좋죠. 지금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일본 증시입니다. 굉장히 탄력적이죠. 가볍습니다. 빵빵 치고 나갑니다. 아까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이 20조를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2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 안 올라갈까? 기관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분위기입니다. 다수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참여하게 되면 그 시장은 분명하게 상승 쪽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투자 심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 시장 참여자들의 대다수가 그렇다면 시장은 하락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일본의 주식시장과 우리 시장이 전체 산업구조 측면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 있어서나 어떤 전반의 상황에서 판단해 볼 때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은 뭐 G7 뭐 큰 이벤트일까요? G7 회의가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에서의 반응입니다.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었다라는 게 저는 1번으로 봅니다. 이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 정책 방향을 만들어가는 대장이 바뀌었죠.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일본 증시 마감에 대한 시황인데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엔화 약세 여파의 니케이 3만선 돌파. 우리도 원화 약세거든요. 종합지수 2500선 등락. 주가 하락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엔화 약세 앞에 올랐다. 뭐 원화 약세에 따른 그러니까 일본이 상승에 대한 이유로 근거를 제시한 게 엔화 약세에 따라서 수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달러로 생각을 하면 1,000원이었던 원달러가 2,000원이 됐기 때문에 수출하는 회사들이 기존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났다. 그래서 좋게 해석하는 거죠. 좋게. 제가 원화가 올라가면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이런 분위기가 좀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각도에서 측면은 뭐냐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출 기업들이 환차익으로 돈을 더 번다 라고 시장에서는 일본 주식 상승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다만 해석의 차이고 분위기의 차이고 이거를 결과치를 도출해내는 내용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원화 약세에 따라서 수입 물가, 그러니까 수출이 아니고요.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위기가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일본은 반대죠. 우리하고 일본 구조가 똑같은데. 엔화 약세에 따라서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몰렸다. 환율상 여파로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달러에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뭐 여기에 이제 배당 뭐 이런 거는 뭐 다 일반적인 얘기고요. 외국인 주식 매수세를 자극했다. 일본 증시가 저평가. 뭐 저평가 우리나라 더 저평가돼 있죠. 외국인 자사주 매입 발표. 뭐 이것도 우리나라 항상 있는 얘기고요. 뭐 이런 내용,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렇게 해석의 차가 다른 겁니다. 통화시장에서 해야 됩니다. 달러 원이고요. 달러 N입니다. 흐름이 똑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요한 내용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으나 저는 가장 주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가지 내용이 단기 상황에서의 우리 시장을 영향 줄 수 있는 왜 주가가 올랐는지 왜 주가가 빠졌는지 이유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네 가지 사안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올랐는지 판단하면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해보면 됐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이제 그럼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내일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희 방송 그리고 뭐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데 저한테 선물까지 보내주시고 잘하란 채찍으로 흔히 말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8.15 가족 여러분, 오늘 뭐 조금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 위치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송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